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돌아간 다음 날 면담을 하고 나온 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실이 추운데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사저 수리를 급히 했다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수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가사돌봄 예산을 올해만 73.7%를 줄였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예산 역시 21.2%를 줄였으며 전국 6만 4천여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작년에는 310억, 올해는 300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냉난방 안 되는 경로당에 죽겠습니까? 아니면 거실 수리만 하면 되는 사저가 죽겠습니까?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강남 한복판에 사저만 실거래가가 50억 원을 호가하고 신고된 예금만 10억대인 박 전 대통령이 거실이 추워서 아프다는 식의 이야기는 못 들어주겠네요. 곧 아프실 예정이란 예언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아프실 예정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네. 자,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3가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처음 보는 뉴스에 뭐냐면 언제 소환을 언제 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예고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소환 통보를 하면 소환을 며칠 날 하겠다는 게 이제 거기 날짜가 나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소환 통보 자체가 예고인데 예고를 예고한 거예요. 예, 그렇죠. 소환 통보를 언제 하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거. 저는 이런 뉴스는 처음 봐요. 네.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죠. 여기 대해서는. 예, 어제 그렇게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기조를 밝히면서 제대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예 나온 적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 예고를 예고한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이 이제 적극 협조할 예정이 적극 아프실 예정으로 들려요. 이명희 현상인가? 환청처럼. 근데 이제 통상적인 휠체어를 타는 방법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보수 정치인들은 포토라인을 일종의 이제 주홍무시처럼 여기거든요. 보수적인 성향 유권자들이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포토라인, 근데 휠체어를 타도 포토 갈 수 있잖아요, 출석을. 포토라인에 안 쓰는 게 목적이라서. 그럼 휠체어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보다 좀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뭐 어떤 종류로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갑자기 밤에 병원으로 가신다든가, 갑자기 의사들이 집으로 간다든가, 다급한, 이게 다급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검찰 또한 아프다라는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보는 아니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통상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환청이 저는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변호사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추궁을 당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강요받고 그런 걸 평생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기자회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답변도 잘 안 받으니까.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실제 가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보통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해명하면 다 검찰에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을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봐요. 전 대통령은. 더더욱이 검찰이 물어보면 아니 그건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설명할 공산이 큰데 그게 이제
덫이거든요. 덫. 근데 변호사는 옆에서 대신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이 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도 네, 상의 정도 할 수 있죠. 상의 정도 예. 할 수 있어도 대신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서를 받으면 망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매우 높다. 그래서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진술이 나중에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아프실 것인가. 아니죠. 어떻게 아프실 예정인가.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피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법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보다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불리해질 거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할 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적극적으로 아프실 예정으로 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음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도 계속해서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7시 반에는요. 전속 미용사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떠났는데요. 그리고 30분 정도 있다가 김평우 변호사도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김평우 변호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 없이 왔다라면서요. 출입을 거부당한 거죠. 왜냐하면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예,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연락하고 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변호인단이 지난 현재 변호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의 한 번도 못 만났다는데 오해한 겁니다. 네. 안 만납니다 이분은 사람을 잘. 짝사랑이죠 이분의. 자,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청와대가 이제 비다 보니까 이런 제보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제보인데 박 전 대통령 어렵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즉시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56시간인가요? 청와대에 네, 그렇죠. 머물렀던 이유가 사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최근에 그 밝혀지기로는 사저는 최순실 씨가 뭐 4년간 비어 있었다고 주장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그 구속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리인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네, 어제 한국일보가 그렇게 보도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4년간 비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보일러 고장났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헌재가 그 인용 결정 파면한다 한 직후에 그 제가 제보 받기로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복수의 비서진이 이제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청와대 떠나는 시점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인수인계할 때까지 하고 떠나겠다고 차기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 입성할 때까지 청와대 계속 있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5월 9일까지 최대 5월 9일까지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네. 관례상. 네. 본인이 탄핵됐다는 거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탄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믿지 않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제보는 소스도 확실하지만 그분은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좀 시간이 좀 걸린 것이다. 네. 떠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음 수 전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박 전 믿기지 대통령. 않죠. 네, 그래서 거기 계속 2달간 있다가 다음 대통령 오면 내가 이렇게 안내도 하고. 네. 오랜 기간 유년 기간도 지냈었고 그런 의미로 본인 집이라고 생각했죠.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 탄핵 인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친박단체 시위로 주변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자택 뒤편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후문을 폐쇄했다고 하고요. 또 안전에 유의하라면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네. 보통은 어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주민 항의가 있고 그러면 주택가에서는 혹은 뭐 학교 근처에서는 그 불허할 수 있거든요. 허가제가 아니긴 하지만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금지 통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두는 겁니다. 아침 밖에도.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요. 청와대 앞에서는 생활 안전이라는 이유로 시위를 금지한 바가 있거든요. 경찰이 계속해서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없다고 경찰에서는 그랬는데 실제로 또 주민들 항의했다고 하고요. 네, 탄원서도 곧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에요. 그 옆에서 친박 시위가 계속 있길 원하는 겁니다. 본인만 살고 싶은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한 뉴데일리 주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미디어오늘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중구 태평로 파출소 인근에서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이 주필이 불을 지르겠다면서 경찰을 협박한 혐의인데요. 경찰이 밝히기로는 불을 지르겠다라는 위협이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을 분들이 이 친박 집회에 나왔던 분들 중에 많겠죠, 이제 앞으로.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경찰서를 왜 방어하려고 그랬답니까? 네, 관련된 깃발 같은 것들을 가져갔다라면서요. 그것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하긴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할복단도 모집했었어요. 네, 탄핵이 인용되면 같이 할복하자고 30cm 횟칼과 흰 장갑, 그리고 뭐 하여튼 준비물 해서 할복단을 모집했는데 물론 아무도 안 하셨죠. 아무도 안 하셨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했다라는 증언에 대해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서면으로만 보고받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초안이나 수정본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록물 양이 굉장히 적어졌고요.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생산 건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허드렛 문서도 등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서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예. 허드렛 문서까지. 왜냐하면은 최소한 이명박 정부 수준은 돼야 되지 않냐. 너무 문서가 없지 않냐고 지적이 있자. 사실은 이게 중간 과정도 다 기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뭐 초안이나 수정본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과정 전체를 등록해야 되는데 네, 관련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3부에서 기록물에 관해서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볼 예정이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역시 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서 전문가와 따로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예, 특검이 삼성동 지배 구입 과정은 물론이고요. 이후에 자택 관리도 최순실 씨가 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가 자신의 직원 문모 씨를 시켜서 자택 관리와 수리 등을 했었고 또 자택에 상주하는 관리인 급여도 최순실 씨가 줬다라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이자 이 자택에 최순실 씨도 자주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뭐 구입하는 거의. 과정에 주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사실상 집주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집주인이 예. 맞죠. 뭐 임선희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모친이 이 집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급하고 그 이외에 가재도구나 또는 뭐 관리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녔다고 하고 한 번도 물건을 스스로 산 적이 없다고 하고 어떤 계약이나 나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생활 공동체가 맞죠. 이런 정황은 앞으로는 더더욱 많이 드러나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형사재판 열렸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 측근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회장님 한국 여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최순실 씨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 위에서 그러는데 한국이 조금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저 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해외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최순실 씨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계열 광고사서 포레카가 여러 번 등장했었지만 최순실 씨가 인수하려고 했던 그러다가 실패한 그렇죠.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에 최순실 씨가 인사한 인물이죠. 이 인물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이분이 가까웠기 때문에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 씨를 만나서 생필품 현금 전달했는데. 네, 도피를 도운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이렇게 돈을 전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거기서 한 말인 거죠. 예. 근데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자기 생각에는. 그랬더니 이제 위에서 좀 피해 있으라고 한다. 그 최순실 씨가 위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밖에 생각나지 않았다고는 말도 했죠. 네네. 예. 그렇겠죠. 예. 이런 정황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프실 예정이라니까요. 또 최순실 씨 독일에 있을 때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라는 내용도 이미 네. 대포폰으로요. 157회. 예, 나와 이 있죠. 숫자는 왜 기억이 나는 예. 거죠? 127인가요? 예. 자, 이런 정황도 이제 드러나겠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 일정을 언급하지 않고 끝내버렸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일정과 징검다리 연휴 등을 고려하면요. 대선일은 5월 9일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측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선관위나 다른 기관들은 거기 맞춰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날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굳이 선거일 지정 미룰 필요가 없는데요. 네.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거취를 고민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나갈 건지 말할 건 안 나갈 건지를 정해야 이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황교안 대행을 보고 있으면 이분은 굉장히 불세출이라고 하죠, 불세출. 불세출의 웨이터다. 네. 기다리는 사람. 네. 기다리기 달인이에요. 장학 퀴즈라고 했어요, 장학 퀴즈. 다른 사람들은 초반에 막 퀴즈를 맞추고 앞서 나가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다 탈락하고 문제 하나도 안 맞췄는데 가만히 있다가 얼떨결에 결승 나가는 상승이 있어요. 네. 나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 떨어져 나갔네? 이런 황교안 총리를 보면 그런 케이스가 생각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존재감이 제로였어요. 드라마틱한 운명의 네. 변화입니다. 근데 왜 가만 계속 있었는데 여권 후보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도 나가 떨어지고 불출마하고 막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사이에 퀴즈를 하나도 안 맞췄는데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가만히 기다리게 다리는 거죠. 불세출의 웨이터.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쨌든 이분이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다 보니까 출마 가능성이 높죠. 본인이 나오고 싶다 싶지 않다를 떠나서 당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퀴즈를 하나도 못 맞추고 결승에 진출하는 첫 번째 대선 후보 주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당에서는 어떻게든 황교안 대행이 이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속칭 황교안 특혜, 새치기 출마 가능한 경선룰을 만들어서요. 자유한국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다른 후보들은 1%가 안 되니까요. 제로도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로는. 실수로도 누르고 하는데 정말 프로 웨이터의 승리랄까요? 자, 재밌는 현상. 이게 이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한국 정치사에서 이례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앞으로도 쭉 연구해 볼 만한 케이스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하나 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삼성이 감사원 인사 개입했다라는 SBS가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네. 장충기 사장과 사정기관 핵심 관계자의 통화 내용입니다. 2015년 7월인데요. 감사원의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통화를 한 겁니다. 장충기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가 사무총장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녹취 파일을 특검이 입수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인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좀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삼성 관련은 통상적으로 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던 정유라를 어떻게 지원했냐 관련해서 그게 핵심 축이고요. 특검에서 뭐가 나와도 그런 게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SBS 보도에 따르면 녹취 파일의 내용도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SBS가 녹취 파일 내용을 안다는 건데 특검이 이런 내용까지 일부러 흘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관점에 이 뉴스가 흥미로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왜 삼성과 CJ가 네. 삼성 쪽에서는 CJ가 이제 이재용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 예. 관련 동영상을 그쪽에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뉴스를 터뜨리고 있잖아요. 네. 삼성과 CJ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랄까요 라이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은 삼성이 일방적으로 우세했지만 예.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이 뉴스는 그 지금 저 국정농단의 골자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거든요. 네, 삼성의 힘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이 녹취 파일을 특검이 아니라 CJ 쪽에서 어떻게 확보해 준 게 아닐까. 아니 저는 그냥 이게 관전 뉴스를 오래 보다 보면 이 뉴스가 뜬금없이 이 시점에 왜 나올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 뉴스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저는 뉴스입니다. 이 내용보다도 더. 이 내용이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삼성이 뭐 로비를 해왔던 게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근데 이게 대단히 결정적인 게 아닌데 이런 제보가 왜 이루어졌을까? 어떤 의미로? 제보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분명한, 명백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후속 보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업 간에 지금 삼성과 CJ가 이 기회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 시간이 다 됐나요? 제목 정도 하나 정도 읽고 가죠. 그냥. 예, 세월호가 다음 달 5일 정도면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는 뉴스입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뀔 듯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인양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네. 건데요. 바뀔 듯 하니까 정말 나쁜 인양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꼭 책임져야 될 겁니다. 아마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유가 없는 분입니다. 요즘. 자,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그 탄핵되는 순간에 결정문 읽을 때 앞부분에서 많이 떠셨죠. 앞부분에서 저는 별로 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판사들 보면은 사형선 고대릴 사람 앞에는 앞에다가 대고 뭐 엄청 뭐 그렇죠, 이해한다 그렇죠. 잘했다 뭐 이런 아셨군요. 얘기 네. 막 넣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어디서 조금 놀랐냐면 예. 블랙리스트 이거는 탄핵 사유 아니다. 탄핵 사유 아니다는 이유가 보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잖아요. 네. 그 부분에 깜짝 놀랐고 어머 이거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세월호 부분에서도 그죠? 예. 그래서 식은땀이 식은땀까지는 아닌데 좀 걱정되나 이러다가 이제 걱정되나? 이게 워낙 짧아 놓으니까 그 생각이 얼마 안 가고 바로 이제 탄핵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바른정당은 살아났습니다. 바른정당은 사실 그 결정에 따라서는 당 해체하는 거였죠. 당 해체하는 거였잖아요. 네. 네, 다 사퇴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또 사표까지 써서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당 해체도 얘기했고 실제 사퇴나 당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입지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망이죠. 네.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신 거예요. 네. 살아났는데 아직 다 살아나진 않았어요. 이제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살아나고 있는 중이죠. 완료형이 아니라. 어제 이제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 바른정당 뉴스는 어떤 의미에서 크게 보도가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요즘. 지금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그렇게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 사건들이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두 분이 직접 격돌한 건 아니죠. 두 분은 직접 결돌하지는 않았고 네. 초반에는 김우성 의원이 계시다가 회의장에 네. 이 똑같은 주제로 회의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이미 일요일 날 한 번. 주제가 뭐였습니까? 김무성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거에 동의하냐 마냐. 그러니까 정봉 대표가 사표를 던졌는데 사표를 던졌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퇴진을 결정했다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둘 다 똑같은 얘기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전망이 있었군요.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려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비워둔 것은 이대로는 당이 안 되니 김무성 전 대표가 아예 비대위원장으로 당권을 장악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되던 거예요? 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맞는 말씀인데 네.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자꾸 이제 이견을 달았던 거예요. 금요일 날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예. 선고가 날 때까지는 저도 제가 사퇴를 해야 되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밥 먹고 들어와서 오후 2시가 되니까 정병국 대표가 사퇴를 발표했다고 속보가 떠요. 본인만 사퇴한 게 아니고 최고위원까지 다. 근데 당대표가 사실 자기만 사퇴했지만 예. 이거는 이제 집단지도 체제니까 예. 한 사람이 사퇴하면 나머지도 사퇴를 해야 말이 되는 거지. 예. 하나를 사퇴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사퇴 당하신 거예요? 예, 사퇴 당한 거죠. 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사퇴 당했구나.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날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의총일 못 들어가고 뭘 다른 일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로 속보가 떠요. 네. 정병국 대표 사퇴. 그럼 저도 이제 사퇴 당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의총장으로 뛰쳐간 거예요. 네. 내가 아니 난 내가 사퇴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왜 사퇴하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하자. 이유를 모른 채 예. 이미 사퇴 당한 예. 상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소위 지금 이제 김무성 우리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요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 우리가 이제 탄핵도 됐고 하니까 넓혀서 외연도 확대하고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가 자리를 비워놓고 누굴 오시라 그래야지. 우리는 빼곡히 다 자리 차지하고 줄 자리 하나도 없는데 오라 그러는 게 저도 말이 그렇게 되냐. 얘기했었는데, 초반에는.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비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사퇴하겠다. 우리는 네. 다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흔쾌히 사퇴를 하고 이제 기분 좋게 다 끝났어요. 네. 근데 바로 하루 지나고 나서 일요일 날 막 회의에 김무성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야 된다고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에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이거는 뭐 당하고 안 당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 보시기에 우리가 뭐가 되냐. 통합을 위해 비운다 그래놓고 그 자리를 하루 만에 그러면은 외부 인사는 안 된다. 우리 그냥 내부 인사를 하겠다고 문 딱 닫아버리고 셔터 내려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당내도 지금 바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큰 줄기가 바른정당 내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죠. 예. 저기 호위무사가 몇 분 계시죠. 그 호위무사 중에 한 분이 저희 고정 출연자인 것 같기도 한데. 김성태 의원도 사실은 김무성계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소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성태 자하경이라고. 그분한테 제가 내일 여쭤볼게요. 그쪽 입장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자리를 비워놓고 비대위원 자리를 김무성 전 대표가 들어와서 당권을 확 쥐고 대선이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고 확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중에서 막 욕설도 튀어나오고 그랬다면서 회의장에서. 하여튼 지금 뭐 무슨 욕설이 나왔습니까? 방송 금지 용어가 있는 것 같고 예. 야 인마 이런 건 나왔어요. 그거는 그걸 기준으로 강도가 조금 높은 단어도 있었어요. 그래요? XX. X로 신문에 쓴 걸로 봐서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자리에 계셨죠? 예. 현장에 계셨네요 그러면. 근데 뭐 18 이런 말은 안 들어가고요. 예. 18.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어쨌든 정도까지는 아닌데 동료들끼리 야 인마보다는 조금 센 단어가 하나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격정적으로. 네. 예. 그러면서 혹시 뭐 집기를 던진다든가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목되는 한 분이 마이크 2개를 묶어서 던졌죠. 묶음으로. 예, 근데 다행히 이게 이제 선으로 연결돼 있어 놓으니까 멀리 날아가질 못하고 바로 그 앞에 톡 떨어졌어요. 그 묶인 거 보고 다 선수들인데. 그런가요? 알고 했죠. 여하간 그 정도로 흥분됐다. 근데 이제 제가 좀 크게 갈리는 선은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비워두고 차라리 외부 사람을 끌어들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통합을 위한 비움이라 그래놓고 하루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국민 앞에 말이 안 되니 그건 그냥 두고. 근데 이분들 이제 주장이 왜 이제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빅 텐트 연대를 하는 통합의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종의 영업 상무 아니에요. 발언 하려면 당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려면은 뭐 계급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계급장을 붙여서 힘을 실어주자.
이런 주장에 사실 그건 우리도 동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좋다. 그 말에 일리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비워뒀다는 비대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한 10명쯤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채워버리면 안 되니까 선대위원장이 사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전권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 이랬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한 그 목적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네. 선대위원장으로 오케이 그럼 잘 됐습니다 하고 회의가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 했더니 막 거기서 선대위원장 더하기 비대위원장을 다 주고 전권을 다 안 주면 가만 안 있겠다 막 이런 가만 안 있다는 거는 또 탈당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단 저쪽을 막 단어들이 나왔죠. 공격하세요. 왜냐하면 이쪽은 내일 들을 거거든요. 방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어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간 뭐 공격이라기보다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중계해 드리는 거예요.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 사이 직책으로만 말하자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을 줘야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당을 더 키우는 제3지대 혹은 뭐 그 김종인 전 대표 뭐 비패권 지대 굉장히 이상한 용어예요. 입에 안 붙는. 그 일단 명칭을 잘 선택해 쓰셔야 되는데 입이 안 붙어가지고 반패권이 더 낫겠네요. 입에 붙기로는. 어쨌든 너무 어려워요. 네. 여하간 그런 제3지대를 구성하려면 그 사람들 좀 긁어 모아서 의원을 확대하려면 내가 결정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거고. 근데 결정권을 행사할 필요가 꼭 있느냐. 선대위원장이면 선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정도. 그런데 그러면 핵심은 김무성 전 대표가 바른정당을 좌우지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네요. 오히려. 그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본인이 계속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당권을 쥐게 되면 걱정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반대하는 분들, 몇몇 걱정하시는 분들은 김무성 대표는 정말 훌륭하다. 굉장히 희생도 많이 하고 또 본인이 공명성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이라 김무성 대표는 환영이다.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놓고 자기들이 최고위원 등등 비대위원이 최고위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당직을 거의 이제 싹쓸이 하겠다는 그 옆에 있는 호위무사들 때문에 걱정돼서 안 된다. 이게 주장이에요. 김성태 의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뭐 누구라고 지목하긴 그렇지만. 붙어서 싸우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언제 한번 코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하간 그 쟁점이 뭔지는 알았어요. 예, 쟁점이 뭔지 이해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던 분으로 아프실 예정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이제 그 주사를 많이 맞으셨을 때도 네. 몸이 안 좋아서 주사 맞았다 그러셨잖아요. 예, 검찰 그런데 이제 소환에 그 주사를 사저에 나오셔서 맞지도 못하시는데 아플 가능성이 있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그 이유를 뭘로 말씀하시든. 예. 그 이유가 아프실 예정이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가요? 형사 소추에 대한 면책 특권이 없는 딴게 분이다 없어요. 보니까 막을 방법이. 예, 뭐 건강상의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렇죠. 네. 종목은 뭘까요? 종목이요? 네. 지난번에 이제 보니까 뭐 불면증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불면증으로 근데 안 나. 불면증이면 조사를 오래 받고 좋죠 뭐. 밤새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소위 이제 그 친박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들 이분들이 그 사저라고 하지 않고 자택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고.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사저가 뭔지 왜 사저라고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관저 반대가 사저죠. 예. 공관 사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자기 개인 집을 사저라고 하니까. 아니 그 경우에는 현직에 있을 때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사저가 아니네요. 현직에 있을 때 관저 사저가 해당되는 말이지. 지금 이제 현직에서 탄핵돼서 나오신 분이 왜 사저라는 말이? 자택. 예, 저도 굉장히 그분이 의아했어요. 그게 입에 붙어 썼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자택이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자, 자택이라고 하고 그 자택 앞에 몰려갔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팔적이라고들 이름 붙이대요. 뭐 신종 팔적이라고. 근데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진영의 그 개개인들의 호불호는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보수 지지자를 직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택에 돌아가는 순간에 많이 최대한 이빠이 하셨잖아요. 최대한 네. 네. 자체적으로 설명하셨으니까. 네. 아니면 저는 사실 중간중간에 일본어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어인가요? 네, 제가, 일본어죠. 네. 네. 일본어 쓰는 거에 무식해서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단어로만 그 뉘앙스가 살아나는 건 그 단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해요, 제가. 사실 네, 저는 영어를 막 쓰면서. 이빠이가 제일 좀 여기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느낌이 제일 오지 않아요? 다른 단어거든요. 네. 저는 다른 단어라고 슬리퍼하고 스트래퍼가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물건도 다르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방통이나 뭐 그 정확한 기관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제재를 하나요? 네, 기관 그건 뭐 저희 PD가 당하라고 하죠, 뭐. 네. 어쨌든 정정을 한번 해놓고 매우 하지만 어감상으로는 그 정도로 네. 제일 어감이 확 살지 않나요? 예. 근데 그 최대치를 발휘한 그 퍼포먼스가 오로지 굉장히 소수로 찌그러든 친박 의원들 근데 그리고 뭐 사진 보니까 경찰은 무지 많고 사실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이 섞여 있고 몇 명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네. 이 보수 정치인 일반인이 느꼈을 걸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은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절실하니까 자기들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박사모 회원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리더였던 사람이 사실 거기서 뭐 승복의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보수 결집도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보수 정치인들은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기회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아니요 저는 너무나 제가 옛날부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절대 승복 안 하실 거다. 네, 그런 제가 또 잘 아는 분들은 마치는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좀 속상하죠. 그래요? 근데 아니 저는 당연히 승복 안 하실 거라고 봤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수를 결집하려는 게 아니라 일부 극우, 수구 본인들 세력만 지지층, 결집하는 건데 본인 세력만 소위 태극기로 대변되는 그 본인의 지지 세력만 결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실 것이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초부터.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에도 골수 친박이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아우르는 메시지를 내주면 보수 전체는 그걸 원하는데 네. 우리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전체가 목표가 아니고 일부 자기 태극기로 대변되는 자기 지지자가 목표니까. 알겠습니다. 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봤어요. 그분이라면. 그분이라면.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저기 황교안 대행은 나가는 거죠? 아니 이제 좀 지금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나가는 걸로 정해놓고 명분 쌓으려고 시간을 저렇게 질질 끌고 네.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진짜 고민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면 왜 기일을 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일 벌써. 정하는 게 뭐 복잡한 산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몇 초면 되는 건데.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냥 몇 말만 초만- 안 했을 뿐인데 예, 몇 초만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굳이 안 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죠. 예,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올까요?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소위 자유당 안에 조금 네. 다른 흐름이 요새 감지가 돼요. 그래요? 과거에는 보면은 막 황교안으로 몰려갈 것 같은 그런 막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아무래도 황교안 나오면은 이거는 안 되겠지? 황교안 나왔다가는 표가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왜냐면 다른 표 나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로 상당히 돌면서 홍준표 띄우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도 있겠죠, 물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세가 어느 쪽이냐. 옛날처럼 황교안 일사불란하게 거의 추대해주는 분위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거의 황교안 추대 분위기였잖아요. 예. 근데 뭔가 추대 분위기가 아니고 또 우리 홍 지사님이 이 상당히 극단적인 발언 많이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막 비수를 꽂는 발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기. 그렇게 되면 황 대행을 그냥 추대해주는 꽃가마 태워주는 걸 가만 계시겠어요? 절대 용납 못하죠. 그러면 이제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이제 황 대행이 그거를 계산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그냥 추대가 돼서 꽃가마를 탈 수 있으면 못 이긴 척하고 소위 뭐 삼고초리에 응하는 정도로 나이스하게 모양 좋게 그냥 끝낼 수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막 와가지고 공격하면서 그것도 이제 공격하는데 특화된 분이죠. 네, 그렇죠. 네. 사실 공격 전문위원이죠. 그래요. 그분 공격은 아주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이 막 와서 이제 공격을 해대고 본인이 여러 가지 기스가 나고 그리고 잘못하면 추대도 안 되고 이상하게 될까봐 본인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제 짐작이에요. 근데 그 세력의 판도가 본인이 그 의원님 느끼시기에는 황교안 파가 얼마, 홍준표 파가 얼마 이렇게 보십니까? 숫자는 예. 저기 홍준표 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황교안이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탄핵에 찬성한 사람도 한 30몇 명 있는 거고요. 네. 숫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네. 지금 삼성동 자택 앞에 가서 거의 뭐 해바라기를 하시는 분들은 한 자리 숫자 아니에요. 네, 7, 8분 정도. 한 자리 네. 숫자니까 그분들이 더 소수인데 네. 이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않죠. 이 소위 말하면 한교안이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 예.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그건 뭐 뚜껑 열어봐야 알지 않겠나 싶을 정도인데 흐름은 어쨌든 황교안 대행의 출마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거는 언론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예. 사석에서 이제 밥자리 이런 데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그런 흐름이 있군요. 근데 이제 남의 당 걱정할 일이 아닌 게 지금.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걸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그랬다. 참 네. 기스도 일본어예요. 기스도 일본어요? 예. 제가 이 언어 사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만큼 우리 그 생활에 들어와 있는 건데 흠은 딱히 기스라고 해야 흠집. 예, 그러니까 기스라고 해야 그게 대체되는 용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빠이는 제가 봐주시고요. 쓰레빠, 이빠이 이거는 예, 물건이 다르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기스는 정정하겠습니다. 흠집으로. 흠집으로. 예, 흠집으로 정정하고. 자,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우리요? 네. 오늘 발표되는 거 하나 우리 꽤 오르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도 당의 지지율도 올랐고. 당의 지지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여론조사는 오늘 지금 엠바고가 아직 걸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발표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전국적으로는 한 2% 가까이 올랐고 TK 지역에서는 역전을 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소위 자유당을 역전한 걸 넘어서서 4.5% 포인트로 이긴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후보는요? 후보도 조금 올라갔어요. 후보는 제가 퍼센트까지 기억 안 나는데. 2사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사람은 안 봤네요. 그 한 분이 성이 남이죠? 아이고 어쩌면 좋아. 네. 어쨌든 조금씩 상승 그분께 추세다. 더 관심 가지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다. 네. 김종인 전 대표는 바른정당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당에 안 들어오겠다고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근데 그러면 그분이 안 들어오면 도대체 제3지대라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에 안 들어오고 대선 출마한다. 그러면 동시에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도 나온다. 그렇죠? 국민의당도 연대 대상이 된다고 하니 국민의당에서 손학규, 안철수 두 분 중에 한 분이 된다. 박주성 의원도 나온다고 했어요. 어쨌든 국민의당 한 사람, 바른정당 한 바른정당 사람, 한 사람, 또 밖에 이 당을 엎고 있지 않은 또 김종인 전 대표 한 사람, 이 세 사람으로 어떻게 제3지대를 만들어서 후보 하나로 단일화하죠? 이제 과거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보면 그냥 합의만 되면 여론조사하면 하루나 이틀 만에 뚝딱 합의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내 정당이고 기본적으로 당시에 국민통합 21도 그렇긴 하지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여루당인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그러면 그 안철수 전 대표가 1위를 못했어요. 그러면 국민의당 근데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연대 속에서 본인이 1위를 못했다고 해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됐는데 경선을 거쳐서 관둔다는 것도 공당의 후보로서 그리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후보로 관둔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심지어 박원순의 당도 아닌 사람하고의 단일화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당 전체가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걸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죠. 보수 진영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지가 잘 그림이 안 그려져서 안 된다는 말을 이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 그림이. 저는 만약에 이게 단일화가 성사가 되려면 단계적인 단일화가 제일 현실성이 높다. 각 당이 자기 후보를 먼저 선출을 하고 그 선출된 후보들 간의 합의 또는 이제 조율에 의해서
룰이 뭐가 되든 여론조사가 되건 뭐가 되든 공정한 룰에 의해서 단일화를 하는 거.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김종인 후보하고 합하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제가 이 소위 빅텐트에 열심히 뛰고 계시는 이제 원로 한 분을 뵀는데 네. 그분은 그게 아니라 네. 몇 사람이 모여서 원칙을 얘기하고 나면 그냥 한 사람으로 추대하는 밀어주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추대의 주인공을 김종인 대표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분이 김종인 전 대표 주변의 분이에요? 주변의 분은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원로? 하시더라고요. 예, 원로가. 여기서 원로라고 하면 윤여준 전 장관도 아니요, 있고. 뭐 전직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니까 원로라고 얘기할 만은 하죠. 아, 그분이요? 예. 가장 최근의 전직이요? 아니. 가장 최근의 전직은 아니고. 근데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한간의 소문이 김종인 전 대표의 구상은 이렇게 막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이런 단일화 이런 게 아니라 여론조사 김종인- 지죠, 예, 그분은. 김종인 대표로 추대해달라라는 그런 것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한간에 많은데 이 얘기와 이 두 얘기가 상당히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추대해달라. 구상하고 있는 게 혹시 추대가 아닌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당연하죠. 예. 그거를 누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니 뭐 후보 두 사람이 예. 룰을 합의하는데도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한 달 이상 그러니까요. 걸리고 오늘도 같은 보니까 당에서도. 국민의당 지금 또 야단이 났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세상 얘기거든요. 당연해요. 선거 전에는 원래 예. 난리가 나게 돼 있고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 후보들끼리 지지고 볶잖아요. 네. 다 있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갑자기 그냥 너는 다른 당에서 양보해. 예. 이 사람으로 추대해. 이게 누가 명령하며 그 명령을 누가 따르며. 바보죠. 그런 상상을 하면. 그래서 제가 전직 의장님까지 하셨는데 정말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신 게 아닌가. 전직 의장님은 그 아 누군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새누리당 출신 전직 의장님 말씀하시는 아 그렇죠. 그건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아니 몇 분이 계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들 쉽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고요. 저는 김호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수요일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진우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전화 연결해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사제 박진우입니다. 네, 우선 대통령 기록물이 무엇이고 대통령 기록 어떤 자료를 이관해야 됩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법률 2조에 보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 주체가 국정 수행을 위해서 생산하거나 접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그리고 물품들을 종합해서 한 거죠. 예를 들면 국가 간 정상회담 때 선물을 나누는데요. 이것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선물도 기록물이에요? 어허. 네, 맞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 거의 모든 거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관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그리고 경호실 그리고 자문하는 각종 위원회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든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각종 특보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기록도 전부 대통령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통령과 소통하거나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 그리고 물건 여기는 선물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하, 거의 모든 거를 다 이관해야 되는군요. 근데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이관하도록 한 거죠? 과거에 이런 기록들이 없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5.18 네. 발포에 관련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 아직도 네, 그리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네. 있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박철원 씨가 42차례나 남북 비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록이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과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하. 이런 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대통령 기록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고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록이기 때문에 네. 이 기록을 남겨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을 직접 제정하고 법률 따라서 기록을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관할 때 이거는 이관하고 이거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요? 법률의 모든 기록은 전부 다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이라고 정해지면. 그럼 사실상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지금 언론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네. 초안이라든가 중간 버전이라든가 이런 건 다 등재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네요. 그럼요. 그건 범법행위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청와대에서 모든 기록물들은 초안과 그다음에 수정본, 최종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하고 협의했던 기록까지도 전부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이해했고요. 자, 그러면 네. 현재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제 파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을 누가 하는 거냐. 이게 지정의 주체를 두고 이제 우선 문제가 됐거든요. 황교안 대행이 이걸 지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이라 하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권한 등으로 법률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 기록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지정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요? 네, 기록을 생산한 주체가 정무적 책임도 지는 거고, 법적 책임도 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록을 생산한 사람만이 그 기록을 지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명시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법률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텐데 지금 이제 파면이 되다 보니까 네.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고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 네. 측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럼 잘못된 해석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거는 대통령 기록관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에 보면 네. 권한대행은 임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 경호실이나 비서실이나 안보실로 지체 없이 바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기록을 정리해서 이관할 주체가 아닌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하신 말씀만 듣기에는 이관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방금. 네. 대통령 기록을 이관하는 데 있어서의 지정 기록의 주체. 예. 법적으로 예. 특정 기간 동안 열람을 하면 안 되는 이 기록물의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라는 거죠. 즉 문서를 생산하지 않았고요. 예. 정치적 책임도 질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기가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이관하게끔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인의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생산한 것은 지체 없이 이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은 없어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된 조항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임무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지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런 조항은 없다. 네, 존재하지 않고요. 물론 이게 입법의 미비냐에 대해서는 해석일 수 있는데 현행 법률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기록물을 생산한 주체도 아니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지정 기록을 지정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권 해석을 어떤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를 넘어서서 그런 문구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네, 법률과 시행령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주체만이 기록을 분류할 수 있는데 법률에는 대행은 생산을 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류할 권한도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입법의 취지인 거죠. 이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가지고 현 권한 대행에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국가기록원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다라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시급히 의뢰할 필요도 있고 전문 학회라든가 이런 기관 단체들에게도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 대통령 기록과는 분류할 수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네. 여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신 거고요, 그죠? 네,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정을 해버리면 열람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정하면 큰일 나는데요. 예. 왜 큰일 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청와대 비서실이나 네. 경호실, 안보실 기록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기록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부분을 만약에 지정 기록으로 해서 최대 30년까지 보호할 수 있게끔 묶어버리게 되면 국정농단의 범죄 기록을 은닉하게끔 보장해주는 거죠, 국가가. 그리고 향후에 검찰과 재판부가 계속 이거를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기록이 국가가 오히려 감춰서 보관하는 격이 돼버리고 그걸 증명해낼 모든 기록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대통령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거라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은 건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대행은 안 된다고 하신다면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기록물은 문서를 생산할 때에 이거는 공개 기록이고 이거는 비공개 기록이고 이거는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해서 비밀 기록이고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 기록이란 등등을 문서를 생산할 때에 설정하시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네네. 네, 그걸 그 자체로 존중해가지고 국가기록원을 이관해줘야 되는 거죠. 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면 30년 동안 열어볼 수 없지만 그냥 이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네. 대통령 그게 법률적 차이가 있는 거군요. 재분류해가지고 이거는 지정 기록을 해야 돼. 이거는 안 해야 돼. 이 부분을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관만 해 넣어라. 네네. 어떤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30년 동안 봉인할 건지의 결정을 대행이 하지 마라 이 말씀이네요. 이것만 하지. 그렇죠. 이미 문서 생산할 때 생산자와 대통령 관계 속에 이미 1차 행위는 다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해주면 된다. 이걸 현재 시점에서 만지작하겠다는 건 그 기록물을 범죄 행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겠다는 행위랑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네, 그렇습니다. 증거를 은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기록관에서 지정해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했는데 그럼 이걸 중단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네, 현재는 법리적으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부는 폐기되고 있고 일부는 유출됐다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기록이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현재 청와대 기록은 그러니까 불법 기록으로서 국정농단 기록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중이어서 대통령 지정 기록이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주는 거죠. 검찰이 그렇게 해야 한다? 네. 아하.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법원이 현재의 기록물을 폐기하고 허위 등록한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 PC라든가 이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거 보존 신청을 해놓는 제도도 있습니다. 즉 법원이 증인 시민 외에 압수라든가 수색, 검증 등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아예 사법부가 그건 증거물로 채택되기 때문에 증거 보존을 위해서 건들지 마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요청에 의해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건가요?
지금 큰 게 흐름 통해서 사법부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인 거죠. 이거는 검찰이나 사법부가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아야 되는 거군요. 네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대선 전에 국가기록원에서는 대선 전에 이거를 다 지정하고 다 이관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기록원에서는 그 2달 만에 이제 경험해 보신 분으로 직접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경험해 보신 분으로 대통령 직간접 연결된 기록물들을 지정하고 이관하는 작업이 2달 만에 가능하나요? 참여정부 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관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이관 1년 전에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연습이요?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관하는 거고요. 네. 법률도 처음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네. 이게 지정 기록인지 아닌지, 이게 지정 기록으로 1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1년짜리를 15년으로 했는지, 15년짜리를 1년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청와대 전체 직원들이 이걸 다 해본 거죠. 예. 각자 그렇게 하고 생산한 문서들을 예. 네네. 예. 그렇게 1년 동안의 준비를 하고 나서 또다시 6개월 동안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1년을 준비하고 다시 6개월 했다고요?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도. 예. 네, 그리고 참여정부 때는 대부분의 기록들이 전자기로 생산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면 보고나 서면 보고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95%가 전부 시스템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회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최초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이관 준비와 사례를 남겼고요. 그 과정 속에서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많은 전문가와 경험자들을 배출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 이관이 된다라면 60일에 이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정 기록을 정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을 안 대면 되는 거고요. 아, 이관만 하면 가능하다? 네네. 이걸 재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다 지정해버리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 기록을, 국정문단의 번제 기록을 은닉하겠다고 의도적 한 행위. 시간이 없다고 다 지정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불법 행위인 겁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네. 얘기인지 그리고 이게 왜 그리고 시급히 두 막아야 번째로는 하는지. 예.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직무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손을 놓고 이관만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누리집 기록, 즉 홈페이지랑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기록은 손을 놓고 정권이 교체돼서 이관해도 무방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만약에 그 메인 서버에 뭐 기록이 다 남다고 했는데 이 메인 서버도 다 포맷하고 삭제하고 디가우징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전산 기록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다 사라지는 거죠. 그건 절대 그런 행위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알겠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짚어볼게요. 그때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악마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도 뒤에 좀 붙여줘요 이제. 자, 참. 악변 나오셨어요. 악변. 양재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제가요. 전공 분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 예. 무슨 전공 분야요? 뭐 법과 관련된 일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또 깜짝 놀랐죠. 이상한 얘기 하실 줄 알고. 밖에서 예. 조금 전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서 몇 가지만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예. 저분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나눠져 있어요. 아예 예. 대통령이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권한대행이 할 수 있고 당선인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대통령이 없을 때 권한대행이 그러고 나서 그 세 사람이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각자. 각자.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같은 파면을 당하면
대통령이 일할 때 만든 걸 그 뒤에 바톤을 받아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12월 9일 날 소추가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네. 12월 9일 이후부터 권한대행이 일을 하면서 만들었던 문서들에 관해서 그것만 권한대행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지. 봐야 되는 거예요. 법률 자체가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맞는 사람만 그걸 지정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만들지도 않은 사람이 보좌기관이 어디 있으며 그 사람들 사이에 이 내용이 보면 왜 그러냐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만들지도 않은 사람이 사생활 관련 부분인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해서 또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옮겨달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애초에 입력을 할 때부터 시스템에 이건 일반이다, 비밀이다, 지정이다, 가분류를 해서 입력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 고스란히 유지만 시켜달라는 거고 그게 꼭 필요한 게 왜 1년 전부터 그렇게 예행 연습을 했냐면 노 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대통령 기록물이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많다고 들었습니다. 980만 건. 많네. 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1000만 건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언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건을 하나하나 등급을 매겨서 이걸 나중에 하는 맞다 아니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나중에 하는 건 불가능하고 어차피 처음에 네. 입력할 때부터 하니까 지금 상태로만 그대로 이관을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계속 우리가 우려하듯이 그 속에서 혹여라도 지금 검찰 수사에 증거가 나올까봐 하는 우려에 다 지정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묶어야 되는 거고 이제 아까 증거보전 신청 같은 경우는 검찰이 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소환 날짜를 통보하는 거가 이미 예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희한하게도 소환 통보를 언제 할 것인지를 예고에 대한 예고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예고한 거거든요. 워낙 비정상인 상황이니까 또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초유의 관심사고 애초에 월요일부터 수사를 들어가니 마냐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이 시그널은 박 전 대통령 측에게도 하나의 시그널이 됐을 것이다. 언제쯤 아프실 예정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했을 것이다. 저는 이 예정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몇 번 나왔어요. 네, 그 예전에 얘기는 특수본 때 있잖아요. 특수본 때도 했었고 특수본 때도 3번 정도 한다고 그랬고요. 특검 때도 그랬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려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뺏어서 하세요? 아침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약간의 여론전 우리는 이렇게 잘 하려고 한다라는 걸 먼저 밝혀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다른 이유를 대겠죠. 불가항력 준비가 덜 됐다든가. 불가항력이 뭐가 있어요? 몸이 아픈 것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프실 예정인 것 같다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제 앞에 이제 결사대가 조직돼 있잖아요. 그 집 앞에 사제라고 부르는데 사제라고 부르는 게 좀 마땅치가 않아서 자택 앞에 결사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결사항전으로 맡고 있다.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내가 바라본 국민을 그거는 한두 번밖에 안 통하거든요. 처음에 가서 사람들이 막 극단적으로 하면 물러날 수는 있지만 검찰이 공권력이 그걸 계속 물러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집행된단 말이죠. 그 방식으로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한 20일 정도만 넘기면 될 것 같다. 그렇겠죠. 4월이 넘어가고 그러면 대선이 시작되니까 그때 가서 검찰이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정권이 생기면 탄생하면 다음 정권과 딜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을 봐도 이제 일반적으로 체포 예를 들어 강제로 영장을 발부를 받으려면 그게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한 3번은 부른 다음에 보통 그래요. 보통 3번 부른 그리고 일정도 원래 조율합니다. 일정도 조율해요. 그게 그렇잖아요. 직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아니지만 이분은 아무데도 안 가시는 분이긴 한데 어쨌든 보통 3차례까지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통보에 통보 예고까지 했던 거는 그런 것까지도 저는 검찰이 계산을 한 것이라고 봐요. 또 하나 그 일정도 조절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단 측에서 아마 장소도 딜을 하려고 할 공산이 있습니다. 장소는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일반 조사실밖에 없잖아요. 과거에는 대검 중수부가 있어서 완전히 일반 조사실하고 격리된 장소, 그러니까 그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곳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실도 본인 것만 쓰셔야 되는 습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 따로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경우는 다르지만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이명박 당선인 시절에
그 당시에 특검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곰탕집에서 한 그릇 먹으면서 그냥 인사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하고는 너무 좀 정반대 케이스죠. 정반대죠. 당선인이고 이제는 파면인인데. 그리고 근데 혐의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도를 아니 변호인단 측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야 되니까 밖에서 봐달라 만나달라. 지금은 그건 안 된다라고 어제 이제 안 못을 된다고 박았죠. 하겠지만 그런 그 실갱이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러면서 시간을 볼 가능성이 왜냐하면 있죠. 그렇게 하고 검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가서 얘기해 보겠다. 가서 얘기해 보고 2, 3일 있다 또 가가지고 또 다른 제안하고 뭐 이런 식의 시간.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될 테니까 20일을 보내는 게 피해리 아프신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픈 걸로는 이게 네. 어려운 게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속이 돼 있거나 수감 중에 몸이 아파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서 의사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바깥에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를 받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그걸 그냥 바로 검찰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해서 법원까지 같이 결정을 하는 건데 수사도 받기 전부터 그 얘기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나는 아픕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쪽 편에서 이쪽 편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나. 방법이 없단 말이죠. 방법이 없으니까 통상적인 휠체어 방법도 안 통하고 그건 너무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급히 아프실 예정으로 급히 밤 한밤중 같은 때라든지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죠. 아니면은 급히 의사들이 몇 시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긴급한 이머전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아니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사실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방법이 네. 없죠. 67세 노년의 여성이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면 아플 거기다 수도 있으니까요. 밑작업을 이미 좀 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네. 갔다 들어와서 나와서 뭐 날이 춥다는 둥 첫날부터. 다리를 접질러서 몸이 불편해 보인다는 첫날부터 둥. 밑밥을 많이 뿌리셨어요. 또 그러고 나서는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대체 뭘 더 바라느냐라는 식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이런 있고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 쉽게 영화- 갑시다 밑밥. 영화에서 그러니까 대선 복선. 이후로 미뤄달라고까지 아예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쓰게 하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런 것도 있습니까? 변호사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초보 피고인들은 말이죠. 검찰 앞에 가면 다 말하려고 해요. 그렇죠. 자기가 말하면 검찰이 자기를 이해하고 설득될 거라고 생각하는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보 피고인들이. 그게 사실은 검찰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가장 원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냥 술술술술 굉장히 잘해주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거 뭐 선의로 하신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재단하고 나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려고 한 거다. 봤자 내 주머니엔 들어온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술술술술 다 풀어내시면 왜 최순실에게 그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지 난 가족이었기 때문에 네. 그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 뭐 주변에 있는 공적기관을 이용을 하자니 대통령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몰아가는데 검찰은 선수고요. 최고의 어떤 타이밍이죠. 지금. 선수고 박 전 대통령은 거기에는 초보의 초보거든요. 초보라기에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요. 그렇죠.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검찰도 속도는 낼 거예요. 저는 금요일 그렇기 정도. 때문에 변호인단은 그냥 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변호인단이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 게 지금은 탄핵 심판 때 변호인단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일단은 물론 그쪽에서도 앞으로는 형사재판 전문가들을 더 영입을 하겠다, 네. 더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점도 중요한 게 그 전에 저는 소환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의 전략으로 또 쓸 수 있는 게 그거네요. 대리인 선임이 아직 덜 됐다. 그것도 있고요. 예. 여하간 제가 보기에는 포토라인에 최소한 20일 이내에 안 쓴다고 봅니다. 세워야 하죠. 반드시. 그래야 수사가 하지만 안 제대로 쓴다고. 이루. 네. 아프실 예정이라고 저는 쭉 첫날 조원진 의원이 그 멘트를 하자마자 아프실 예정이구나. 저도 솔직히 그건 걱정돼요.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자, 그러면 출국 금지는 할까요? 출국 금지는 처음에 태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 쓸 수는 있겠죠. 충분하게. 처음에 소환을 했는데 얘기한 것처럼 명백하지 않은데 아프다라든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안 나온다고 하면 혹시라도 도주 우려가 있다는 명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압수수색은 할까요, 청와대? 압수색은 청와대 시도는 압수색을 막기 위한 움직임처럼 보이는 게 황교안 대행이 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사표 지지한 것도 다 반환시켰더라고요. 수리를 안 한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들 같은 경우는 필요해요. 어느 정도 인수인계라도 해야 되니까. 비서실장은 실장
비서로 모실 분이 없는데 거기 왜, 그러니까. 왜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총리실에도 알겠지만 병행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네. 지금 그동안에 그럼 총리는 일 안 했어요, 권한대행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광호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거기 가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거 히스토리도 모르고 모실 분도 없고 나와도 돼요 다. 안 나와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에 때문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압수수색도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요. 압수수색은 좀 어렵다고 봐요. 자, 그러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까요? 아니면 구속 기소를 할까요? 이거는 500원 걸어볼까요? 지난번에 건 거 지금 갚지도 않고 37억을 언제 갚을 거예요? 기억나지 않고요. 기억나죠? 녹음돼 있는데 하여튼 저는 불구속 기소 쪽에 더 무게를 둬요. 저도 일단은. 검찰이 구속 기소할 만큼의 예. 올인을 못할 것이다 저도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이 돼 있다는 게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 약점이 됐어요. 법리적으로. 그렇고요. 예. 예. 그리고 어디 안 가고 그렇죠. 갈 수도 예, 없고. 갈 수도 없고 만약에 출국 금지한다면 더더욱이나 다 나갈 수 예. 없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법리적인 이유였어. 그리고 구속이 꼭 이게 꼭 원칙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리고 또 구속 기소가 가져올 이제 그 대선 기간의 후폭풍 같은 것도 본인들이 끼어들고 싶지 않겠죠 거기에 아마. 일단 수사만 완료해 놓고 기소도 근데 빨리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수사가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범들이 다 재판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특검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5월 안에 끝이 나야 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다른 공범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해버리면 그 재판 자체가 모순될 수도 있고. 그렇긴 그래서 한데 그런지 이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막 이상한 찌라시들도 흘러나오기 시작을 무슨 하더라고요. 지라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 수사가 무난하게 잘 될 것 같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네. 주가와 관련됐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여론전일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삼성 거니까. 주가는 아주 요새 잘 나가고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30년 이상 쭉 들어왔던 재벌 구속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는 그건 10년도 넘었죠. 말도 안 되는 뭐. 근데 어쨌든 아직도 노년층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삼성 그 구속하면 뭐 큰일 난다고. 큰일은커녕 잘 나가고 있어요. 더 안정될 거라는 진짜 구속할 전망도 많죠. 아니 경기가 어려면 가끔 구속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꾸로. 알겠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아니 실제 파면 그러니까 인용 파면 직후에 주가도 올랐지만 여러 가지 경기 지수가 좋아요. 해외에서는 투명성이 제고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lạc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게 국내 많아요. 경기 오히려. 지수도 좋아요. 백화점 이용률 올라갔고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자, 악마 양지하고는 큰 내용이 없네요. 네. 뭘 내용이 없어요. 여태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자, 지금까지 양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에는요 전속 미용사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떠났는데요. 그리고 30분 정도 있다가 김평우 변호사도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김평우 변호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 없이 왔다라면서요. 출입을 거부당한 거죠. 왜냐하면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예,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연락하고 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변호인단이 지난 헌재 변호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의 한 번도 못 만났다는데 오해한 겁니다. 네. 안 만납니다 이분은 사람을 잘. 짝사랑이죠 이분의. 자,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청와대가 이제 비다 보니까 이런 제보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제보인데 박 전 대통령 어렵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즉시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56시간인가요? 청와대에 네, 그렇죠. 머물렀던 이유가 사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최근에 그 밝혀지기로는 사저는 최순실 씨가 뭐 4년간 비어 있었다고 주장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그 구속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리인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네, 어제 한국일보가 그렇게 네, 보도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4년간 비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보일러 고장났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헌재가 그 인용 결정 파면한다 한 직후에 그 제가 제보 받기로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복수의 비서진이 이제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청와대 떠나는 시점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인수인계 할 때까지 하고 떠나겠다고 차기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 입성할 때까지 청와대 계속 있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5월 9일까지 최대 5월 9일까지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네. 관례상. 네. 본인이 탄핵됐다는 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탄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믿지 않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제보는 소스도 확실하지만 그분은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좀 시간이 좀 걸린 것이다. 네. 떠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음 주 전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박 전 믿기지 대통령. 않죠? 네, 그래서 거기 계속 2달간 있다가 다음 대통령 오면 내가 이렇게 안내도 하고. 네. 오랜 기간 유년 기간도 지냈었고 그런 의미로 본인 집이라고 생각했죠.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 탄핵 인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친박단체 시위로 주변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자택 뒤편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후문을 폐쇄했다고 하고요. 또 위험 안전에 유의하라면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네. 보통은 어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주민 항의가 있고 그러면 주택가에서는 혹은 뭐 학교 근처에서는 불허할 수 있거든요. 허가제가 아니긴 하지만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금지 통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두는 겁니다. 아침 밖에도.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요. 청와대 앞에서는 생활 안전이라는 이유로 시위를 금지한 바가 있거든요. 경찰이 계속해서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없다고 경찰에서는 그랬는데 실제로 또 주민들 항의했다고 하고요. 네, 탄원서도 곧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에요. 옆에서 친박 시위가 계속 있길 원하는 겁니다. 본인만 살고 싶은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한 뉴데일리 주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미디어오늘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중구 태평로 파출소 인근에서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이 주필이 불을 지르겠다면서 경찰을 협박한 혐의인데요. 경찰이 밝히기로는 불을 지르겠다라는 위협이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을 분들이 이 친박 집회 나왔던 분들 중에 많겠죠, 이제 앞으로.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경찰서를 왜 방어하려고 했답니까? 네, 관련된 깃발 같은 것들을 가져갔다라면서요. 그것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하긴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할복단도 모집했었어요. 네, 탄핵 인용되면 같이 할복하자고 30cm 횟칼과 흰 장갑, 그리고 뭐였든 하여튼 준비물 해서 할복단을 모집했는데 물론 아무도 안 하셨죠. 아무도 안 하셨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했다라는 증언에 대해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서면으로만 보고받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초안이나 수정본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록물 양이 굉장히 적어졌고요.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생산 건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허드렛 문서도 등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서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예. 허드렛 문서까지. 왜냐면은 최소한 이명박 정부 수준은 돼야 되지 않냐. 너무 문서가 없지 않냐고 지적이 있자. 사실은 이게 중간 과정도 다 기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뭐 초안이나 수정본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과정 전체를 등록해야 되는데. 네, 관련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3부에서 기록물에 관해서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볼 예정이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역시 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서 전문가와 따로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돌아간 다음 날 면담을 하고 나온 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실이 추운데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사저 수리를 급히 했다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수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가사돌봄 예산을 올해만 73.7%를 줄였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예산 역시 21.2%를 줄였으며 전국 6만 4천여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작년에는 310억, 올해는 300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냉난방 안 되는 경로당이 죽겠습니까? 아니면 거실 수리만 하면 되는 사저가 죽겠습니까?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강남 한복판에 사저만 실거래가가 50억 원을 호가하고 신고된 예금만 10억대인 박 전 대통령이 거실이 추워서 아프다는 식의 이야기는 못 들어주겠네요. 곧 아프실 예정이란 예언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아프실 예정인 것 같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네. 자,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3가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처음 보는 뉴스에 뭐냐면 언제 소환을 언제 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예고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소환 통보를 하면 소환을 며칠 날 하겠다는 게 이제 거기 특정이 날짜가 나오죠. 나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소환 통보 자체가 예고인데 예고를 예고한 거예요. 예, 그렇죠. 소환 통보를 언제 하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거. 저는 이런 뉴스는 처음 봐요. 네.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죠. 여기 대해서는. 예, 어제 그렇게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기조를 밝히면서 제대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예 나온 적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단이 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 예고를 예고한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이 이제 적극 협조할 예정이 적극 아프실 예정으로 들려요. 이명희 현상인가? 한청처럼. 근데 이제 통상적인 휠체어를 타는 방법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보수 정치인들은 포토라인을 일종의 이제 주홍무시처럼 여기거든요. 보수적인 성향 유권자들이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포토라인, 근데 휠체어를 타도 포토 갈 수 있잖아요, 출석을. 포토라인에 안 쓰는 게 목적이라서. 그럼 휠체어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보다 좀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뭐 어떤 종류로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갑자기 밤에 병원으로 가신다든가, 갑자기 의사들이 집으로 간다든가, 다급한. 이게 다급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검찰 또한 아프다라는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밥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통상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환청이 저는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변호사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추궁을 당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강요받고 그런 걸 평생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기자회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답변도 잘 안 예. 받으니까. 근데 이제 검찰은 실제 가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보통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해명하면 다 검찰에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을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봐요. 전 대통령은. 더더욱이 검찰이 물어보면 아니 그건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설명할 공산이 큰데 그게 이제
덫이거든요. 덫. 근데 변호사는 옆에서 대신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이 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도 네, 상의 정도 할 수 있죠. 상의 정도 예. 할 수 있어도 대신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서를 받으면 망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매우 높다. 그래서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진술이 나중에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아프실 것인가? 아니죠. 어떻게 아프실 예정인가?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피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법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보다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불리해질 거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할 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적극적으로 아프실 예정으로 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음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도 계속해서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7시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예, 특검이 삼성동 집의 구입 과정은 물론이고요. 이후에 자택 관리도 최순실 씨가 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가 자신의 직원 문모 씨를 시켜서 자택 관리와 수리 등을 했었고 또 자택에 상주하는 관리인 급여도 최순실 씨가 줬다라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이자 이 자택에 최순실 씨도 자주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뭐 구입하는 거의. 과정에 주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사실상 집주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집주인이 예. 맞죠. 뭐 임선희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모친이 이 집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급하고 그 이외에 가재도구나 또는 뭐 관리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녔다고 하고 한 번도 물건을 스스로 산 적이 없다고 하고 어떤 계약이나 나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생활 공동체가 맞죠. 이런 정황은 앞으로는 더더욱 많이 드러나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형사재판 열렸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 측근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회장님 한국 여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최순실 씨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 위에서 그러는데 한국이 조금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저 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해외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최순실 씨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계열 광고사서 포레카가 여러 번 등장했었지만 최순실 씨가 인수하려고 했던 그러다가 실패한 그렇죠.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에 최순실 씨가 인사한 인물이죠. 이 인물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이분이 가까웠기 때문에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 씨를 만나서 생필품 현금 전달했는데 네, 도피를 도운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이렇게 돈을 전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거기서 한 말인 거죠. 예. 근데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자기 생각에는 그랬더니 이제 위에서 좀 피해 있으라고 한다. 그 최순실 씨가 위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밖에 생각나지 않았다고는 말도 했죠. 네네. 예. 그렇겠죠. 예. 이런 정황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프실 예정이라니까요. 또 최순실 씨 독일에 있을 때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라는 내용도 이미 네. 대포폰으로요. 157회. 예, 나와 이 있죠. 숫자는 왜 기억이 나는 예. 거죠? 127인가요? 네. 자, 이런 정황도 이제 드러나겠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 일정을 언급하지 않고 끝내버렸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일정과 징검다리 연휴 등을 고려하면요. 대선일은 5월 9일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측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선관위나 다른 기관들은 거기 맞춰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날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굳이 선거일 지정 미룰 필요가 없는데요. 네.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거취를 고민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를 정해야 이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황교안 대행을 보고 있으면 이분은 굉장히 불세출이라고 하죠. 불세출의 웨이터다. 네. 기다리는 사람. 네. 기다리기 달인이에요. 장학 퀴즈라고 했어요. 장학 퀴즈. 다른 사람들은 초반에 막 퀴즈를 맞추고 앞서 나가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다 탈락하고 문제 하나도 안 맞췄는데 가만히 있다가 얼떨결에 결승 나가는 상승이 있어요. 네. 나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 떨어져 나갔네? 이런 황교안 총리를 보면 그런 케이스가 생각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존재감이 제로였어요. 드라마틱한 운명의 네. 변화입니다. 근데 왜 가만 계속 있었는데 여권 후보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도 나가 떨어지고 불출마하고 막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사이에 퀴즈를 하나도 안 맞췄는데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가만히 기다리게 다니는 거죠. 불세출의 웨이터.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쨌든 이분이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다 보니까 출마 가능성이 높죠. 본인이 나오고 싶다 싶지 않다를 떠나서 당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퀴즈를 하나도 못 맞추고 결승에 진출하는 첫 번째 대선 후보 주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당에서는 어떻게든 황교안 대행이 이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속칭 황교안 특혜, 새치기 출마 가능한 경선룰을 만들어서요. 자유한국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다른 후보들은 1%가 안 되니까요. 제로도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로는 실수로도 누르고 하는데 정말 프로 웨이터의 승리랄까요? 자, 재밌는 현상 이게 이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한국 정치사에서 이례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앞으로도 쭉 연구해 볼 만한 케이스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하나 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삼성이 감사원 인사 개입했다라는 SBS가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네. 장충기 사장과 사정기관 핵심 관계자의 통화 내용입니다. 2015년 7월인데요. 감사원의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통화. 사퇴 당했구나.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날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의총일 못 들어가고 뭘 다른 일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로 속보가 떠요. 네. 정병국 대표 사퇴. 그럼 저도 이제 사퇴 당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의총장으로 뛰쳐간 거예요. 네. 내가 난 내가 사퇴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왜 사퇴하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하자. 이유를 모른 채 네. 이미 사퇴 당한 상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소위 지금 이제 김무성 우리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요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이제 탄핵도 됐고 하니까 넓혀서 외연도 확대하고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가 자리를 비워놓고 누굴 오시라 그래야지. 우리는 빼곡히 다 자리 차지하고 줄 자리 하나도 없는데 오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비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나도 사퇴하겠다. 우리는 다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흔쾌히 사퇴를 하고 이제 기분 좋게 다 끝났어요. 네. 근데 바로 하루 지나고 나서 일요일 날 막 회의 김무성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야 된다고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에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뭐 당하고 안 당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 보시기에 우리가 뭐가 되냐. 통합을 왜 비운다 그래놓고 그 자리를 하루 만에 그러면은 외부 인사는 안 된다. 우리 그냥 내부 인사를 하겠다고 문 딱 닫아버리고 셔터 내려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당내도 지금 바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큰 줄기가 바른정당 내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죠. 일종의 호위무사가 몇 분 계시죠. 그 호위무사 중에 한 분이 저희 고정 출연자인 것 같기도 한데. 김성태 의원도 사실은 김무성계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소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성태 자하경이라고. 그분한테 제가 내일 여쭤볼게요. 그쪽 입장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자리를 비워놓고 비대위원 자리를 김무성 전 대표가 들어와서 당권을 확 쥐고 대선이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고 확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중에서 막 욕설도 튀어나오고 그랬다면서 회의장에서. 하여튼 지금 뭐 무슨 욕설이 나왔습니까? 방송 금지 용어가 있는 것 같고 네. 야 인마 이런 건 나왔어요. 그거는 그걸 기준으로 강도가 그거 조금 높은 단어도 있었어요. 그래요? XX. X로 신문에 쓴 걸로 봐서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자리에 예. 계셨죠? 예. 현장에 계셨네요, 그러면. 근데 뭐 18 이런 말은 안 들어가고요. 예. 18.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어쨌든 정도까지는 아닌데 동료들끼리 야 인마보다는 조금 센 단어가 하나 들어갔던 예. 것 같아요. 하여튼 격정적으로. 네. 예. 그러면서 혹시 뭐 집기를 던진다든가 그런 거 잘하시는 아까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목되는 한 분이 마이크 2개를 묶어서 던졌죠. 묶음으로. 예, 근데 다행히 이게 이제 선으로 연결돼 있어 놓으니까 예. 멀리 날아가질 못하고 바로 그 앞에 톡 떨어졌어요. 그 묶인 거 보고 다 선수들인데 그런가요? 알고 했죠. 여하간 그 정도로 흥분됐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그분들 크게 갈리는 선은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비워두고 차라리 외부 사람을 끌어들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통합을 위한 비움이라 그래놓고 하루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국민 앞에 말이 안 되니 그건 그냥 두고. 근데 이분들 이제 주장이 왜 이제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빅텐트 연대를 하는 통합의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종의 영업상무 아니에요. 근데 발언 하려면 당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려면은 뭐 계급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계급장을 붙여서 힘을 실어주자. 이런 주장에 사실 그건 우리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좋다. 그 말에 일리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비워뒀다는 비대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한 10명쯤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채워버리면 안 되니까 선대위원장이 사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전권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 이랬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한 그 목적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선대위원장으로 오케이 그럼 잘 됐습니다 하고 회의가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 했더니 막 거기서 선대위원장 더하기 비대위원장을 다 주고 전권을 다 안 주면 가만 안 있겠다 막 이런. 가만 안 있다는 거는 또 탈당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단 저쪽을 막 나왔죠. 공격하세요. 왜냐하면 이쪽은 내일 들을 거거든요, 방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어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간 뭐 공격이라기보다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중계해 드리는 거예요.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 사이 직책으로만 말하자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을 줘야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당을 더 키우는 제3지대 혹은 뭐 그 김종인 전 대표 뭐 비패권 지대, 굉장히 이상한 용어예요. 입에 안 붙는. 일단 명칭을 잘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입이 안 붙어가지고 반패권이 더 낫겠네요. 입에 붙기로는. 어쨌든 너무 어려워요. 네. 여하간 그런 제3지대를 구성하려면 그 사람들을 좀 긁어 모아서 의원을 확대하려면 내가 결정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거고. 근데 결정권을 행사할 필요가 꼭 있느냐. 선대위원장이면 선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정도. 그런데 그러면 핵심은 김무성 전 대표가 바른정당을 좌우지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네요. 오히려.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본인이 계속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당권을 쥐게 되면 걱정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반대하는 분들, 몇몇 걱정하시는 분들은 김무성 대표는 정말 훌륭하다. 굉장히 희생도 많이 하고 또 본인이 공명성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이라 김무성 대표는 환영이다.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놓고 자기들이 최고위원 등등 비대위원이 최고위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당직을 거의 이제 싹쓸이 하겠다는 그 옆에 있는 호위무사들 때문에 걱정돼서 안 된다. 이게 주장이에요. 김성태 의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뭐 누구라고 지목하긴 그렇지만. 한 겁니다. 장충기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가 사무총장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녹취 파일을 특검이 입수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인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좀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삼성 관련은 통상적으로 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던 정유라를 어떻게 지원했냐 관련해서 그게 핵심 축이고요. 특검에서 뭐가 나와도 그런 게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SBS 보도에 따르면 녹취 파일의 내용도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SBS가 녹취 파일 내용을 안다는 건데
특검이 이런 내용까지 일부러 흘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관점에 이 뉴스가 흥미로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왜 삼성과 CJ가 네. 삼성 쪽에서는 CJ가 이제 이재용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 예. 관련 동영상을 그쪽에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뉴스를 터뜨리고 있잖아요. 네. 삼성과 CJ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랄까요 라이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은 삼성이 일방적으로 우세했지만 예.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이 뉴스는 지금 저 국정농단의 골자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거든요. 네, 삼성이 힘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이 녹취 파일을 특검이 아니라 CJ 쪽에서 어떻게 확보해 준 게 아닐까. 아니 저는 그냥 이게 관전 뉴스를 오래 보다 보면 이 뉴스가 뜬금없이 이 시점에 왜 나올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 뉴스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저는 뉴스입니다. 이 내용보다도 더. 이 내용이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삼성이 뭐 로비를 해왔던 게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근데 이게 대단히 결정적인 게 아닌데 이런 제보가 왜 이루어졌을까? 어떤 의미로? 제보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분명한, 명백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후속 보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업 간에 지금 삼성과 CJ가 이 기회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 시간이 다 됐나요? 제목 정도 하나 정도 읽고 가죠. 그냥. 예, 세월호가 다음 달 5일 정도면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는 뉴스입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뀔 듯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인양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네. 건데요. 바뀔 듯 하니까 정말 나쁜 인양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꼭 책임져야 될 겁니다. 아마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유가 없는 분입니다. 요즘. 자,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탄핵 되는 순간에 결정문 읽을 때 앞부분에서 많이 떠하셨죠. 앞부분에서 저는 별로 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판사들 보면은 사형선 고대릴 사람 앞에는 앞에다가 대고 뭐 엄청 뭐 그렇죠, 이해한다 그렇죠. 잘했다 뭐 이런 아셨군요. 얘기 네. 막 넣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어디서 조금 놀랐냐면 예. 블랙리스트 이거는 탄핵 사유 아니다. 탄핵 사유 아니다는 이유가 보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잖아요. 네. 그 부분에 깜짝 놀랐고 어머 이거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세월호 부분에서도 그죠. 예. 그래서 식은땀이 식은땀까지는 아닌데 좀 걱정되나 이러다가 이제 걱정되나? 이게 워낙 짧아 놓으니까 그 생각이 네. 얼마 안 가고 바로 이제 탄핵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른정당은 살아났습니다. 바른정당은 사실 그 결정에 따라서는 당 해체하는 거였죠. 당 해체하는 거였잖아요. 네. 네, 다 사퇴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또 사표까지 써서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당 해체도 얘기했고 실제 사퇴나 당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입지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망이죠. 네.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신 거예요. 네. 살아났는데 아직 다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이제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살아나고 있는 중이죠. 완료형이 아니라. 어제 이제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 바른정당 뉴스는 어떤 의미에서 크게 보도가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요즘. 지금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그렇게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 사건들이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두 분이 직접 격돌한 건 아니죠. 두 분은 직접 결돌하지는 않았고 네. 초반에는 김우성 의원이 계시다가 회의장에 네. 이 똑같은 주제로 회의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이미 일요일 날 한 번. 주제가 뭐였습니까? 김우성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거에 동의하냐 마냐. 그러니까 정봉 대표가 사표를 던졌는데 사표를 던졌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퇴진을 결정했다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둘 다 똑같은 얘기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이 있었군요.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려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비워둔 것은 이대로는 당이 안 되니
김무성 전 대표가 아예 비대위원장으로 당권을 장악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되던 거예요? 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맞는 말씀인데 네.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자꾸 이제 이견을 달았던 거예요. 금요일 날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예. 선고가 날 때까지는 저도 제가 사퇴를 해야 되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밥 먹고 들어와서 오후 2시가 되니까 정병국 대표가 사퇴를 발표했다고 속보가 떠요. 본인만 사퇴한 게 아니고 최고위원까지 다. 근데 당대표가 사실 자기만 사퇴했지만 예. 이거는 이제 집단지도 체제니까 예. 한 사람이 사퇴하면 나머지도 사퇴를 해야 말이 되는 거지. 예. 하나는 사퇴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사퇴 당하신 거예요? 예, 사퇴 당한 거죠. 아 본인도 모르는.